내가 한 번만 여기하고 맞닥뜨려지면 한 번 외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폭군의 시대가 폭도로 이어지고 폭동으로 가는, 오히려 선동보다는 한 번 확 뒤집어지는 전복적 사고가 있으면 안 돼? 자기 자신의 입을 밑으로 내려보기도 하고 위로 올려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입을 찢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나거든요. 조커 같은 경우는 입을 막 찢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을 엄청나게 확장해서 보여준 인물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대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인물이고, 억지로 웃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어서 거기에 돈, 뭐뭐뭐 스마일 이렇게 적혀있는데 그게 계속 웃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동사를 지워버려요. 그러면 돈 스마일이 되거든요. 웃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점잖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 세계에 도전하는 면을 그 입을 찢은 조커가 보여준다는 면에서 전 이 입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보게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 안녕하세요. 영화를 보다 김경식입니다. 네, 영화를 보다 아티스트 보면 됩니다. 영화를 잘하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 김시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를 과학으로 보고자 나온 권석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철학 유튜버이자 작가 춘코 이충영입니다.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은 조커입니다. 2019년에 나온 조커. DC 코믹스의 캐릭터 중에서 조커가 빌런이 된 배경을 보여주는 영화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김시선님이 내용 잠깐 맛배기로 수박 겉핥기로 좀 해주십시오. 뉴욕에서 광대 분장을 하고 밥벌이를 하고 있는 아서 플렉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인물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질환을 겪고 있냐면 어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온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죠. 동시에 아서 플렉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환경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신이 계속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던 어느 날 지하철에서 큰 사고가 벌어지면서 급격하게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그 빌런 조커가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게 영화 조커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사회에서 소외된 인물이 어떻게 사회 악당으로 바뀔 수가 있느냐, 요 얘기가 되겠죠. 이 영화의 감독의 커리어가 좀 특이합니다. 토드 필립스 감독이에요. 이분은 뭐랄까 이제 엽기적인 코미디 영화를 많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행오버. 원래는 이제 청춘 시리즈, 그러니까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영화들을 좀 찍으시다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게 된 계기는 말씀하신 대로 행오버 시리즈를 통해서 카지노에 놀러 갔던 그 친구들끼리 생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각자 가지고 있던 숨겨놨던 것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행오버가 되겠습니다. 조커로 상을 받았어요. 황금사자상. 황금사자상, 베니스 영화제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요. 베니스 영화제 하면은 우리가 어떤 감독들을 봤냐면 아트적인 영화를 찍었던 감독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물론 이제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은 뭐 흥행도 굉장히 잘 되신 감독님이시지만, 뭐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님의 라쇼몽이라던가 아니면 장 르누아르 감독의 영화라던가 샤티아지트의 인도의 거장으로 불리시죠. 이런 감독들이 영화를 받았는데, 이 조커라는 DC 코믹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화가 베니스에서 황금사자상을 받았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했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너무나도 잘 그려낸 작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돈도 많이 벌었잖아요. 10억 달러 이상 벌었어요. 10억 달러 이상 벌었으니까. 네, 어마어마하게 벌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황금사자상 상을 받았던 영화들 중에서도 탑 순위로 돈을 많이 벌었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10억 달러가 그래도 이 토드 필립스 감독이 다 가져가진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양반이 코미디 영화만 찍다가 이렇게 약간 사회 비판적이고 이 소외된 빌런을 갖다가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좀 다크하잖아요.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예상을 아무도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작사에서 10억 달러 중에 1억 달러를 흔쾌히 세금은 네가 내고 1억 달러를 줬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코미디 영화만 찍던 양반이 이렇게 확 장르가 바뀌어서 우뚝 설 수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꼭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적용되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걸 했으니 이거밖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행복하고 즐거운 거를 찍는 사람은 되게 불우한 것도 굉장히 잘 찍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불우한데 이거를 가증스럽게라도 따뜻하게 행복한 이야기를 더 잘 찍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로만 찍었던 복만대가 코미디를 찍는다. 가능해? 가능합니다. 투자하십시오. 아니 또 그 기승전 투자로 가요 또. 아니, 그만큼 배우도 마찬가지고, 특히 연출하시는 분들은 그동안에 이제 자기가 해왔던 사고의 체계를 반대로 늘 생각하는 미러적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사고를 좀 전환해서 많은 기회를 좀 줘야 된다고. 사실 그게 뭐 종이 한 장 차이니까, 저희가 잘 아는 뭐 데이미 시젤 감독도 위플래시에서는 굉장히 스릴러 같은 음악 영화를 했지만 라라랜드에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음악 영화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조던 필 감독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장르가 완전 바뀌진 않았지만 굉장히
굉장히 그 성인 코미디 물 같은 영상을 찍으시다가 이제 우리가 아는 그런 미스터리한 스릴러도 바뀌기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어떤 구분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기 코미디언들, 개그맨들도 마찬가지인 게 맨날 그 저기 즐겁고 웃음 넘치고 뭐 재기발랄할 것 같지만 의외로 되게 많은 개그맨들이 내성적이고 A형에다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하며 또 슬픔을 많이 갖고 있고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저 말고도 많아요. 저는 이제 AI하고도 울지만 무슨 말이냐면 슬픔을 아는 사람이 요만한 기쁨도 이만큼 표현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감독님 말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감정의 컨트라스트를 이끌어내는 데는 초조이겠네요. 양극단까지 가봤으니까. 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에드먼드 버크라는 옛날 철학자가 있는데 그 철학자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사실 가장 큰 감정을 느낄 때가 언제냐? 보통 공포스러운 거를 볼 때 가장 큰 감정을 느낀다는 건 사실 인간이 좋은 거는 좋아봤자 요 정도라면은 무서운 거, 아픈 거 막 그럴 때는 감정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감정을 이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조금만 변환시키면은 그걸 어마어마한 쾌락으로도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인 감정은 이렇게 통하는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조커 하면은 보통 이제 어떻게 단독으로 주인공이 되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배트맨에 같이 나온 이제 빌런으로 알고 있는데 빌런이 된 기원을 다룬 영화예요. 요게 어떻게 보셨어요? 결국 이 영화가 황금 사자상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DC 코믹스에서의 그 빌런의 역할에 멈춘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떻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정의를 하나의 측면으로만 바라보잖아요. 성과 악 이렇게 두 개의 구분을 보통 하는 편인데 그게 아니라 그게 무너질 수 있는 상황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잘 그려냈기 때문에 이 조커라는 작품이 사랑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평범한 인간이 상징이 돼버린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 전반부에 보면은 처음부터 빌런이 아니었어요. 진짜 사회의 약자였잖아요. 본인이 아프고 웃음을 갖다가 일부러 웃는 게 아니라 특이한 이제 병이 있는 거고 그랬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사람들이 곡해하면서 나쁘게 봐가면서 들어주질 않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변해가는 모습, 빌런으로 돼가는 거죠. 처음부터 빌런이 아니라 빌런으로 돼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인데 본인이 빌런인지도 모를 거예요. 중요한 얘기네요. 그냥 왜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런 면이 오히려 사람들로 더 다양한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게 아닐까. 오늘 철학사 선생님이나 교수님께서도 아마 그 점에서도 재밌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긴 해요. 본인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회적인 인물이 돼버린 거니까. 그런데다가 사실 우리가 영웅주의에 좀 많이 취해 있어서 우리는 슈퍼맨이 될 수 없지만 슈퍼맨 같은 자가 등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선은 악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DC 코믹스의 영원한 빌런이었는데 그의 탄생기를 보면서 그의 불우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동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두 개의 양면성 중에 우리가 악을 칭찬하고 있고 악이 오히려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2019년에 좀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긴 했지만 모든 전체적인 분위기가 혹시 이러다가 악의 시대가 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되게 두려워했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선에 취해서 살던 우리는 이젠 좀 재미가 없고 무기력한 것 같아. 오히려 절대 악이 등장하는 게 시대를 구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다라는 거잖아요. 선량한 시민처럼 보였던 사람들이 나중에 폭도가 되잖아요. 그렇죠, 다. 근데 순식간이거든요. 전염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그런 것을 요 정권, 정치에 빗대서 좀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랬던 사회학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냐면은 사람들이 뭐 아까 경제가 어렵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저희가 이거를 확대를 해볼 것 같으면은 조커라는 빌런이 탄생하기까지 그에게 부여가 되었던 개인의 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개인의 차원이기도 하지만 잘 보면은 그 주변에 사실 사회 문제가 있었어요. 개인의 서사를 서사로 볼 게 아니고 이게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 한계로 이것을 연결하지 못하면 이것은 언제든지 새로운 악이 자발적으로 퍼지게 만들어낼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게 이 영화에서 보였던 거고 그게 생각보다 빠르게 현실화가 됐던 거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한번 이 영화를 그런 컨텍스트에서 한번 해석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암울하고 희망이 하나도 없는 이 다크한 전개고 스토리 자체도 좀 우울하고 계속 공격받고 억울해하고 이러는 건데 나는 색감이 조커가 분위기나 옷 입는 거나 이런 게 되게 디테일하게 따뜻한 색감을 써가지고 왜 광대 그러면 줄무늬에다가 삐에로 이런 느낌에다가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1970년대 80년대의 그 따뜻한 그 아날로그적인 이제 미국의 그런 감성을 갖다가 잘 드러내지를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카메라도 그냥 이게 디지털이나 다른 것보다도 아날로그 카메라 중에서도 노모 카메라라고 있어요. 빛을 모아가지고 내가 의도하지 않게 한 장 한 장 다 우연찮게 다 찍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되게 따뜻한 색감을 좋아하는데 이 조커도 아마 그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뭐 이 영화 자체가 저희
저희가 볼 땐 되게 이제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조커는 아서 플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복한 꿈을 꾸고 있는 영화거든요. 내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다가 내 말을 듣게 되는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저희의 관점은 악몽인데 아서 플렉의 관점에서는 악몽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하게 유출된 게 아닐까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악몽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의 편견일 수 있죠. 그 사람 입장에서. 김 시선님이 말한 부분이 내가 영화를 봤을 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 군중들이 막 나중에 자기 인생이 비극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막 하고 소외받았다가 올라가가지고 원래 스탠딩 코미디를 했던 사람인데 자기의 무대를 찾은 거죠. 그래서 막 웃는데 그때 입을 이렇게 해서 피가 났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찢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오해를 받을 일이 없죠. 본연 그대로의 모습을 네. 좋아해주는 거야. 이 혼돈이 본인에게는 정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갑자기 웃는다고 해서 나를 비판하지 않는 근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이제 영화의 후반부에 볼 수 있는 거죠. 네. 충고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들 다 들으면서 더 생각이 많이 든 게 이 영화가 입에 관한 영화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방금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그 장면 맨 처음에 그 장면에서 시작을 하는데 자신의 입을 밑으로 내려보기도 하고 위로 올려보기도 하는데 그렇게 입을 찢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눈에서는 눈물이 나거든요. 근데 사실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그 활동에서 입이 가장 두드러진다라고 보는 쪽이 있어요. 왜냐면 동물들은 입으로 항상 주변을 탐색하고 먹고 입으로 싸우고 입으로 별걸 다 하잖아요. 인간은 조금 달라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고 위에서 눈으로 내려다보잖아요. 그러면서 입은 굉장히 절제를 합니다. 근데 조커 같은 경우는 입을 막 찢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을 엄청나게 확장해서 보여준 인물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지대로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는 인물이고 억지로 웃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인물이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입 안을 그냥 막 그렇게 보여주면은 인간으로서 권위를 상실하는 거고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커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그게 인간에게 가장 대표적인 기관인 눈이랑 매치가 안 되죠. 눈에서는 눈물을 흘리는데 입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물이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입이라는 거는 언어를 상징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고 그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세상을 통제하는 방식인데 조커는 또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언어를 똑같이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수는 없는 인물이고 이제 막 흑화하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의 언어 사용을 거부하려고 하는 장면들도 보이거든요. 본인이 일했던 광대 사무소 박차고 나가는 과정에서 영어 표현이 적혀 있는데 거기에 돈, 뭐뭐뭐 스마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계속 웃으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동사를 지워버려요. 그러면 돈 스마일이 되거든요. 웃지 마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점잖게 사용하는 그런 언어 세계에 도전하는 면을 그 입을 찢은 조커가 보여준다는 면에서 전 이 입이라는 것을 좀 다르게 보게 만드는 영화가 아닌가. 이 주제를 픽업하면 안티테제인 배트맨도 똑같이 가면에서 안 가린 부분이 똑같이 입이죠. 오늘 이분들 정말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잠시 넉넉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입의 영화였네요. 다 일종의 미장센이 있는 거고 상징성이 저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이전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2008년 다크나이트에서도 조커가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저는 뭐 주연급이라고 보는데 거기서도 입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고 특히 이제 거기서는 돈 샘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핵심 주제는 Why So Serious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동물적인 감각에서의 본능적인 이게 사실 본능이다. 우리가 지금 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지만 다 위선자들일 뿐이고 지금 봐봐라 이렇게 하니까 훨씬 좋아하지 않느냐. 이게 본능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또 자신의 사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이 입꼬리의 위냐 아래냐에 따라서 자신의 의도가 한 번에 전달될 수 있게끔 만들어준 장치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교수님 지금 입꼬리 올라와 있는 상태죠. 지금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안면 근육을. 통제가 되면 괜찮은 거예요. 통제가 안 되니까 문제인 거지. 우리는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되면 이제 침이 흘러오기 시작하죠. 이제. 어쨌든 연기의 신도 뭐 이런 신이 있을까요? 몸 엄청나게 뺐어요. 나는 근래 나폴레옹도 봤거든요. 나폴레옹 볼 때는 키가 좀 작은 이 피닉스 이 양반이 172예요. 그렇게 땅땅하게 나오다가도 여기서는 또 이렇게 얼마나 살을 뺀 거예요? 뭐 20kg 이상 20kg 이상을 28kg 정도 됐다 그러는데. 28kg요? 어린이 한 명을 내보낸 거예요? 어쨌든 이 형태를 몸에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설정이 자기만의 과한 설정일 수도 있는데 외로운 늑대 한 마리가 길가에 버려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감량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영화를 볼 때 결국 이 영화에 우리에게 어떤 강렬함을 줬던 게 이 급격한 살을 뺀 행위를 왜 우리가 계속 되게 대단하다고 느끼게 되냐면 영화에 처음에 등장했을 때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이 몸이 등장했을 때 사무소의 구석에 몸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데 마치 인간처럼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약간 곤충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일부러 잡은 거예요. 왜 갈비뼈 이렇게 보이게 그거를 굳이 하지 말아야 되고 할 것 같진 않고 그 상태를 되길 바랬을 거고 아마 감독님도 그걸 의도했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가 클로즈업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서 그걸 강조했다는 것 자체가 의도가 반영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호아킨 피닉스 자체 몸이요 어깨가 약간 이렇게 안쪽으로 모여져 있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몸 체형이. 그래 좀 이상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다른 영화들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깨가 늘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있어요. 펼 때도 좀 이렇게 좀 기이한 느낌이 들어요. 본인만의 특이한 어떤 체형으로. 근데 오히려 이제 저희가 그런 사례도 있잖아요. 고타마 시타르타인 부처님도 붓다도 급격하게 이제 살이 빠지면서 그 식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잖아요. 이 인물 연기했던 그 호아킨 피닉스도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고통스러운데 나중에는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그래서 실제로 춤을 출 때도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잖아요. 그 각본에 없는 거라면서요. 네. 그건 이제 화장실 씬에서 보였던 어떤 춤 사이는 각본에 써져 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저희한테 굉장히 도드라지게 보였던 것도 어떻게 보면 살을 뺐기 때문에 가능했던 장면들이 아닌가 싶어요. 네. 영화 감독님 입장에서 호아킨한테 이제 요구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피닉스에게 설명한 아서란 배역은 정체성을 찾다가 실수로 성장을 해버린 캐릭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캐릭터를 나타낼 수 있는 이제 그 기괴한 웃음소리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죠? 춤 뭐 사유도 있고 있지만 이렇게 없는 거를 만들어낼 때 감독이 생각하는 그 상상과 배우가 그걸 연습하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갖고 왔을 때 일치하는 점이 맞았을 때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그보다는 두려움이 더 크죠.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 해도 되는데 더 가는 경우, 자기 자신을 끝까지 몰아서 그 캐릭터와 딱 붙어버리게 만들려고 할 때, 그때는 이제 제발 그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내가 얘기를 잘못했나? 라고 할 정도의 어떤 생각들은 좀 있을 수 있는데 120%한 거죠, 이 양반 지금. 그런 거죠. 제가 보기에 조금 많이 오버했는데 사실은 그 전에 우리 조커 히스레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스레저를 넘어설 수 있는, 어쩌면 배트맨의 영웅을 또 다른 영웅으로 내가 악의 영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철저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한 3달 정도 굶은 그런 갈비뼈 앙상한, 곧 누구나 물어버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의 형태로 이제 만들려고 하지 않았을까. 감독님이 정말 잘 설명했다는 느낀 게,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호아킨 피닉스가 이제 촬영할 때 굉장히 이 조커라는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 저희는 조커라고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이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을 연기할 때 바로바로 감정이입이 안 될 때가 많을 거 아니에요. 질문이 스스로 생길 수도 있고, 이럴 때마다 촬영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저희가 오랫동안 많이 얘기했지만 촬영은 곧 돈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멈추고 뭐 한두 시간 계속 얘기를 통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대화들을 나눴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또 탄생한 거 아닌가 싶어요. 여기서 그냥 감독으로서 저도 이제 이 영화를 보고 편집이 다 된 걸 본 거잖아요. 와, 내가 컷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현장에서 배우나 감독, 뭐 때에 따라서 동시 녹음도 있고 촬영 감독도 있지만 저 감정 몰입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컷을 언제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뒷모습에서 그 아우라에 뭔가 계속 메시지를 날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컷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떡하지? 지났는데 그냥 컷! 이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우라에 빨려드는 순간에 누가 여기서 감히 컷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장면들이 꽤 많죠. 아우, 너무 많았죠. 근데 이 병이 실제로 있는 병이라면서요? 웃음이 그냥 이게 아마데우스 아닙니까? 우리 아마데우스가 있었습니까? 아, 이거 헷갈려요. 우리 아마데우스 했었죠. 근데 비슷해요. 그러면 아마데우스의 웃음을 찾아볼까? 조커가?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니, 아마데우스 웃음 찾아본 게 아니라 호아킨 피닉스가 그 병적인 사람들 그 영상을 갖다 계속 그걸 본 거예요. 이 웃음의 패턴하고 어떻게 웃는지에 대해서, 표정에 대해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즐거워서 웃어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라 껍데기 안에 갇혀가지고 몸은 막 웃고 있는데 눈은 계속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해내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질병이라는 생각이 되게, 저도 볼 때 항상 이 영화를 다시 볼 때 좀 힘든 부분이 어디냐면, 스탠디 코미디를 자기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사람 공연에 가서 공부할 때 있잖아요. 바다 그때 적으면서. 타임이 안 맞게 웃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 사람의 행위가 되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의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저 사람 왜 그런 저러지? 장면들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했던 어떤 그 불편한 감정들이 저 사람을 저렇게 더 만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 면면이나 속사정을 다 모르는 상황에서 선입견으로 이 사람은 저렇게, 김경식은 늘 저게 재밌을 거야, 맨날 웃길 거야.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AI랑 대화하면서 우는 사람인데. 저는 맨날 웃기긴 합니다. 이 사회에 있으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영화 조커, 범죄자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도 굉장히 이 심리학적으로 그렇고 이게 굉장히 표현을 잘 했다, 캐릭터를 잘 살렸다라는 이 후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서 플렉이 분열성 인격 장애 앓고 있다고 이 진단을 했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있는 병명입니까 이게?
분열성 인격장? 저는 무사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뭐 아서 플렉과 조커라는 두 인물을 가지고 영화에서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게 진단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분열성 인격장. 그게 예전에 뭐 그냥 흔히 얘기했던 정신분열증입니다. 정신분열증. 네네. 자기 안에 2개 이상의 자아가 동시에 공존을 하는데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도 이제 좀 조사하면서 배웠지만 동시에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좀 약간 바이폴라처럼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 나빴다가 이게 좀 순서를 바꿔가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사실은 저희가 이걸 왜 헷갈리게 되냐면 조커 1편에서는 사실 그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조커 2편 폴리아드에서는 정확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분열증이 어떤 것이 나오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 나도 모른 채 뭔가가 된 이야기를 다룬 게 조커 1이고 조커 2인 폴리아드가 진짜 어떻게 보면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이 조커가 되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말하는 이 분열에 대한 얘기도 거기서 해야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좀 기이한 행동을 하는 이제 이 병, 이 분열성 인격 장애 중에 하나가 그 보여주는 게 그 막 뭘 냉장고를 열더니 뭐 꺼내더니 본인이 거기 들어가잖아요. 그런 증상인 건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든 생각이 항상 저희도 그런 분열증을 가끔 겪지 않나 싶거든요. 엉뚱한 행동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안에 또 다른 내면이 다 있지 않나.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한국의 뭐 좀 전통적인 증상 중에 화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영어로도 화병. 포르투갈에 비슷한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약간 특이하다고 보는 게 화병인데 그 중에서 그게 실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몸이 항상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에도 정말 반팔만 아니면 신체는 거의 나신으로 몸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화병이 나서. 특히 위쪽으로 뜨겁죠. 네. 또 반대도 있습니다. 한여름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정말 손립을 끝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마음이 몸을 통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반대로 얘기하면 마음의 질서가 사라지면 몸에서도 지금 감각의 질서가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 에필로그의 내용 때문에 이 영화 전체가 아서의 망상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망상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출생에 대한 기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자식이고 늘 너는 나의 착한 아들이야. 늘 힘들어도 웃어라고 했지만 결국 엄마는 정신질환이 있었던 사람이고 그 정신질환자 밑에서 교육을 받고 살아왔단 말이에요. 엄마의 태도로 일관되어져 오던 삶이잖아요. 나는 실제 보니 엄마의 아들도 아니야? 입양돼서? 뭐지 이거? 그래? 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이 조커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병 자체가 망상은 아니다. 망상은 아니다. 망상은 아니고 순간순간 나는 혼자 그녀랑 같이 있었던 것 같고 나를 위로해준 사람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늘 혼자였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망상은 있었어도 전체적인 망상은 있을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영화 내내 뭐 현실인지 망상인지는 모르겠다라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요. 뭐 감독이 깔아놓은 복선 같은 게 있다면 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사실 이제 망상은 저는 오히려 이 아서 플렉의 인물이 망상을 꿀 때 되게 행복해 보였어. 그래서 망상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에겐 꿈 같은 얘기가 아닌가. 왜 그렇게 느껴졌냐면은 머레이쇼에서 자기가 출연했던 꿈도 꾸잖아요. 망상 같은. 나중에 직접 거기에 출연했을 때 자기가 연습을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망상을 했다가 정말 그 꿈이 다가올 때는 뭔가 준비를 하잖아요. 굉장히 평범한 장면이기도 해요, 사실은. 평범한 장면인데 영화 감독의 의도가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게 이렇게 해놔가지고 특히 그 아서가 그냥 갑자기 문 확 열고 그 소피 썸 타는 소피한테 딱 들어가자마자 그냥 키스를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죠. 그거는 이제 망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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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망상이죠. 망상이죠.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분명히 있는데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그게 그대로 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요. 걔가 싱글맘인데 어린 딸이 안 보였어. 문 열자마자 애 소리가 나야 되는데 자기 시점에서 본 망상이다. 왜냐면은 그게 사전에 장면들을 보면은 그 여성분이 먼저 머리에 이렇게 총을 쏘는 액션을 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거를 리액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망상인지 모르겠지만 리액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그 여성과 교감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또 망상을 꾼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분들 더러 있어요. 왜 저를 쳐다보면서? 아니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줄거리에 이미지 넣고 설계 다 한 다음에 이거는 내가 했던 경험이야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근데 이 망상 장면들이 뭐 헷갈리게 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 망상 장면을 넣은 감독의 의도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생각을 해요, 항상. 왜냐면 그 이후에 이게 계속 망상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이 아서 플렉은 이 망상을 현실로 바꿔버리거든요.
머레이쇼에서 진행자를 죽임으로써 그 상황이 현실이잖아요. 근데 보는 시청자들에게 망상처럼 느껴지고요. 그게. 그러니까 더 무섭네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꼈던 그 망상을 사람들이 봤던 그 현실을 망상처럼 바꿔버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빌런, 그러니까 아서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인지 망상인지 본인 스스로도 혼돈이 되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도 그냥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엄마를 또 이게 벽에로 이렇게 또 죽이는 또 장면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막 일반적으로 막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이런 거 없이 그 다음 행동으로 그냥 거침없이 간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것도 망상인가? 아 이건 현실인가? 막 헷갈려 하면서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계단 내려오는 장면 되게 항상 많이들 얘기를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평론가 분들께서 이제 주목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이 조커가 빌런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항상 상향의 삶을 추구를 했던 것 같아요. 주로 이제 뭐 어머니의 그런 가훈도 잘 지키려고 했고 최대한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했고 아까 뭐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좋은 스탠딩 코미디 찾아가면서 공부도 하고 되게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열심히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좌절이 됐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강을 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 밑바닥까지 가보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계단 내려가는 장면에서 굉장히 잘 표현이 된 것 같고 거기서 또 저는 미장센 이런 거 잘 모릅니다만은 되게 원색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추면서 내려오잖아요. 그게 되게 조커의 심리를 잘 보여주기도 하면서 왜 선을 추구하는 것은 어렵고 반대로 악을 추구하는 것은 왜 이렇게 즐겁고 쉬운가? 밑바닥까지 가는 것이 왜 즐거울 수 있는가? 이게 조커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사람들은 왜 거기에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는가? 압축적으로 보여줬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는 2번 정도는 집으로 가는 고행의 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길이었고 바로 집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코너 돌아가지고 이제 집으로 들어갔던 길인데 나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만큼은 너무 자신 있게 내려오죠. 이번에 정말 잘 몰랐는데 다시 보면서 열심히 춤을 추는데 저 뒤로 두 인물이 서 있는 거야. 포커스 아웃이 돼가지고 맨 꼭대기에. 그래서 이거 NG 아니야? 사람이 서 있지? 시선 가는데 했는데 형사야. 아 형사. 그래서 야 이것까지 가미시키고 이야기를 끌고 왔다고. 그러니까 너무 춤에 열광적으로 쫓기다 보니까 나머지가 불편한 거예요. 등장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딱 포커스 아웃 돼가지고 둘이서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보니까 그마저도 의도했던 것처럼. 의도했던 거고. 근데 저도 다시 보면서 호아킨 피닉스는 내가 지금 여기서 춤추는데 어떤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했을까? 알고 했을까? 근데 제가 보니까 춤을 추고 거기에 맞는 음악을 골라서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은 슬로우 카트가 아닌데 일부러 늘리거나 박자를 비트를 발로 옮기거나 행위가 오면은 거기에 맞춰서 둥둥 이런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찾아보시면 호아킨 피닉스가 실제로 계단 내려오는 연기를 할 때 양쪽에 집이 있잖아요. 거기 살던 사람들은 이게 영화인 줄 모르고 몰래 찍은 게 있어요. 근데 배경음악이 하나도 없어요. 약간 부감으로 찍은 거 봤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찍은 사람은 이게 영화인지 모르고 연기인지 모르고 그래서 왜 미친놈이 저렇게 내려오고 있나 이걸 봤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연기에 집중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 얼마나 보는 사람 약간 무서웠을 것 같기도 합니다. 기이하죠. 그런 모습을 편집할 때 굉장히 예먹었겠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영화적 뿅점이라고 하는데 뿅점? 아주 포커싱이 되는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어떤 지점이라고. 이렇게 음악이 없었는데 하나 좀 그냥 제가 다시 보니까 아쉬웠던 거는 점프하는 장면이 하나 있거든요. 중간에. 근데 왜 그 장면을 편집을 한 통으로 안 하고 잘라서 했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그건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저는 영화를 잘 모르지만 계단이 일자 계단이 아니고요. 중간중간에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단계가 전환 중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하나씩 더 큰 빌런으로 나아가는 단계. 그래서 그 점프하는 장면도 일종의 단계 전환을 위한 장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야 너무 고수랑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떤 자료에 찾아도 없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게 지금 좋은 거죠. 총권님은? 사실은 그 망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계속해서 이 아서플렉이라는 인물은 타인으로부터 무시받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빌런이 점점 돼가는 과정에서 광대 분장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형사들한테 쫓길 때도 본인이 사실 그걸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광대들과의 그 분란을 이용해가지고 헷갈리면서 순간적으로 상황을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체포됐을 때도 사실은 다른 광대들이 구해주고 그 마지막 에필로그 장면 보고 이게 다 망상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게 애초에 아서플렉이라는 인물이 직업이 광대였는데 광대에 탈을 쓴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갑자기 다 그런 시위 같은 거를 벌이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아서플렉이 나 같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목소리 주장을 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한편으로는 꿈꿨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또 다른 사람들은 항상 나를 다 무시했지만 그리고 심지어 그 광대 동료들마저 자기를 어떻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사회의 그 불특정한 광대들은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준다라는 그런 일종의 망상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악당이죠. 옛날에는 악당에 대해서 이런 서사를 갖다가 다 주지 않았었어요. 옛날에는 권선징악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이 영화는 굉장히 폭력도 미화시키고 빌런에 대해서
속에서도 굉장히 이게 얘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폭력성으로 변했고 이걸 꾸준하게 주입시킨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보는 사람도 총으로 그냥 바로 그 토크쇼 생방송 중에서 막 쏘고 이런 부분에서 물론 하긴 했는데 충격적인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당위성을 계속 주고 이 사람이 이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자꾸 대는 바람에 그다지 이렇게 더 이 악당한테 요만큼의 연민이 생기는 거가 나만의 감정인가라고 생각했거든요. 이것도 감독의 의도일까요? 비평가들이 좀 그 부분을 많이 걱정을 했었죠. 예를 들어서 뭐 인위적인 스톡홀름 신드롬을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이거를 좀 더 고차원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애초에 이 사람의 그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불우한 가정 환경에 상당 부분은 사회 안전망의 붕괴 때문에 생긴 거였거든요. 특히 이 영화의 배경이 아마 80년대 초반의 고담 시티였을 텐데 사실상 80년대 초반의 뉴욕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그때 뉴욕의 상징적인 표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었어요. 범죄가 일어나는데 경찰이 통제를 안 해요. 이웃이 쓰러졌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내 옆에 누군가가 막 죽어가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다들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그야말로 해체가 되고 있었고 사회가 붕괴되고 있었는데 딱 그 시점의 이야기들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개인의 서사라는 게 개인만의 스토리가 아니고 결국 사회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 스토리고, 사회학에서는 이 영화를 그래서 항상 커뮤니티 보존 혹은 컬랩스 관점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범죄자에 대해서 빌런에 대해서 서사를 주고 연민의 감정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진짜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발제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 개개인한테 그걸 맡긴다라는 지금 얘기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거를 단편적으로만 보기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도 들었던 얘기지만 영화 우리가 이제 기생충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영화 기생충은 내가 반지하에 사는 사람 태도면 반지하적 태도로 영화를 보게 돼 있고, 내가 집 주인이면 집 주인에서 태도에서 영화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잘 이제 노무 교수님이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화가 안 나는 거야. 왜냐? 나는 적어도 조커랑 너무 닮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한번 뒤집어져라. 어떻게든지. 그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유도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설정 자체를 지하철에서 3명을 죽였다. 그게 금융 쪽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자본주의에 선점하고 있는 이 나라. 그다음에 미디어의 황제. 적어도 선동의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대중을 선동할 수 있고 쥐락펴락할 수 있고, 거기에 보면 박수 쳐라, 웃어라라는 명령어적으로 계속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집단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나의 목소리가 얼마나 낼 수 있는 거냐. 그러니까 나도 버럭할 수 있고, 내가 한 번만 여기하고 맞닥뜨려지면 되게 불온하고 나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이상망상까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한번 외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정말 나쁜 거야? 그러니까 이제 폭군의 시대가 폭도로 이어지고 폭동으로 가는, 오히려 선동보다는 한번 확 뒤집어지는 전복적 사고가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영화적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이럴까봐 내가 물어본 거예요. 아서 블랙이야. 그거 봐, 이렇게 된다니까. 아서 플렉이 지금 저지른 악행이 사실은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 그냥 총으로 쏴서 죽였죠. 그 다음에 엄마를 갖다가 살해했죠. 그리고 또 자기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갖다가 또 총으로 또 생방송 중에 모두 보는 앞에서 죽였죠. 그 다음에 또 가족이 애가 보는 앞에서 또 부모를 또 죽이잖아요, 골목에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하더라도 얘기가 엄청난 시리즈로 나올 텐데, 이 모든 걸 갖다가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다 했는데도 야,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가 아니라 동질감을 느낀대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착해. 나는 착하지 않아. 근데 착하다고 해, 계속 집에서.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돼. 착한 짓을 해온 거야. 그래서 의도적이든 습관적이든 해왔어. 근데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은 나쁜 짓도 하고 선한 짓도 하던데 나는 선만 해왔거든. 이 선은 뒤집어버리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내가 좋다 나쁘다 이 영화를 통해서 완전히 대변했다 아니다가 아니라,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안 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가까이서도 많이 봤었잖아요. 이게 뭐 한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지. 아마 이 영화 보시면서 히틀러 생각 많이 하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야서 플렉도 코미디언이 되고 싶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은 폭도들의 상징이 된 인물이고, 히틀러도 원래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총통이 됐잖아요. 독일의 전체주의의 총통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생각해 보면은 결국에는 조커라는 인물을 만든 거는 본인이 조커가 된 게 아니고 그거를 동감하는 사람들의 그렇게 상징이 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거기서 모든 인간들의, 군중들의, 사람들의 심리는 조커와 배트맨이 동전하는 거죠. 공존하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라 그 조커를 통해서 부추겨서 대리만족하면서, 그래서 얼굴이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곧 내가 조커고 일단 행동은 네가 해갖고 부추겨 세우는 거, 그런 느낌을 나는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살짝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폭력은
특정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가 있을까요? 정당화될 수 없죠. 사실 지금 이성을 찾으셨군요. 정당화라는 그 개념 자체가 애초에 어떤 선을 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과연 어떤 선을 우리가 정해놓고 그걸 지키면서 사회를 유지할 것이냐.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계속해서 그 달라지는 의식이 법에도 반영이 되고 여러 가지 사회 체제에 반영이 되지만, 어쨌든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정해놓은 거는 결국엔 넘어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 영화 자체도 되게 폭력을 부추기는 영화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옛날에 총게임 같은 폭력적인 게임 같은 거를 금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주장하면, 사실 요즘에 총게임을 엄청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오히려 폭력성이 훨씬 더 줄어들었다 이런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뭐 폭력성이 줄어든 이유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고대 때부터 사실 어떤 폭력적이거나 되게 인간의 힘든 감정 같은 거를,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예술이 오히려 카타르시스라고 불리는, 카타르시스가 정화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뚫어주는 힘이 없으면 그게 계속 응어리질 수 있는데 무언가 씻겨나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나도 저렇게 정당화 받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조금 슬픈 얘기인데, 아까 미디어 얘기도 하셨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조커란 영화가 사실 대표적인 미디어잖아요. 아까 황금사자상 받은 것 중에 제일 돈 많이 벌었다며요. 그런 모든 권위적인 거, 기존 질서, 미디어 이런 것들을 다 비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비판적인 메시지, 은근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울분,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해서 가장 많은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굴러가도록 하는 작품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뭔가를 기존 질서에 반하는 것들을 많이 탁 사람들한테 명시적으로 효과를 내는 그런 작품은 아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질적인 예로 지금도 음주운전을 하거나 사고를 내거나 그랬을 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심신미약이라든가 그런 이제 처한 환경에 따라서 약간 감형을 해준다거나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해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정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좀 감형이라든가 현실에서는 정당화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는 질문에 특정한이 뭔지 모르겠어요. 특정한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 친구가 아서가 영화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네. 사회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가 아닌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제 판사가 재판 낼 때 너는 불우한 환경을 줬고 부모님이 죽는 걸 목격했고 이랬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원래는 15년인데 10년으로 내 그 정도는 감안을 해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통으로 그건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환경을 갖다가 미뤄 짐작해 보는데 그거는 있을 것이다. 그게 정당하냐라는 거죠. 그 내용을 다룬 게 조커 2편에서 폴리아데가 그 내용을 다루고 빠져나가요. 법정이 주요 무대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들이 거기에 많이 나오긴 하죠. 존 롤스라는 철학자가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의 유명한 윤리학자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개념 중 하나가 무지의 베일이잖아요. 너네가 다 베일을 차고 그냥 너가 어떻게 태어날지, 어떤 조건에서 태어날지 모른 채로 이 사회의 법을 너가 구성한다고 해보자, 혹은 뭐 윤리적인 체계를 구성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판단 내릴 거냐라고 우리한테 묻는 건데, 그러면 나는 그래, 내가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날 확률도 있으니까 윤리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면 범죄를 어느 정도 용서받도록 룰을 짜야지 라고 과연 우리가 판단을 내릴까요? 대다수를 위해서는 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다 정도의 문제잖아요. 정도의 문제다. 네, 어느 정도 무언가 해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본의 틀을 바꿀 수는 없다. 그 틀을 깰 거면 사실 틀이라는 게 애초에 존재하는 게 의미가 퇴색돼 버리고, 애초에 틀은 그게 깨질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놓은 틀이기 때문에 저는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 문명의 발전해 왔던 뭐 주된 방향을 찾는다 그런다 그러면은 폭력에 대한 통제, 이걸 법 안에 테두리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공권력만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범죄자를 처단하거나 외적을 맞서 싸운다든지. 그래서 사적 복수나 이런 게 이제 웬만한 나라에서는 허용이 안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인간의 내부에는 폭력에 대한 본성은 항상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발현이 되는 것을 최대한 제도권 안에서, 그리고 문명이 진보한다는 믿음 안에서 그거를 통제를 해왔던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언제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되면은 이러한 억압되어 왔었던 본성이 다시 폭발할 수도 있는 거죠. 후세 역사가들이 만약에 이 시점을 이제 역사책에서 묘사한다 그러면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 초반까지 아주 유례 없을 정도로 벨 에포크였다라고 묘사할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저렇게 커다란 불확실성 안에서 어떻게 저렇게 평화의 시기가 유지가 됐었지? 그러다가 이제 2020년대부터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최근에 격화되고 있는 뭐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저렇게 노력을 했지만 폭력은 막을 수가 없다더라. 좀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폭력을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는 통제한다는 믿음이 작동을 할 때는 이게 잘 워킹을 할 텐데, 만약에 그 폭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불법 집단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독재를 원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이거를 잣대를 바꾸는 집단이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결국 시민사회의 저항이 폭력이라는 수단을 써서라도 나올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묘하게 대비가 되는 영화 중에 하나가 2005년인가 6년에 개봉했던 V for Vendetta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장면을 굉장히 많이 겹치죠. 거기도 마지막 장면에서 이제 군중들이 나옵니다. 근데 묘하게 대비가 되는 부분은 V4 반데타에서는 폭력이 나오잖아요. 거긴 딱 가이 포커스 가면을 쓰고 수십만의 군중들이 무력을 가지고 있는 공권력 앞에 그냥 맞서죠. 그렇지만 결국 무너지고, 여기는 이제 이 폭도들이 얼굴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폭력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그 현상이 공존하고 있다는 게 현대 사회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할게요. 이런 악행, 이 범죄, 이런 빌런의 탄생은 이제 개인적인 책임이다, 아니면 사회적인 결과다, 그러면 그게 다 공존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만 민주사회라면, 그리고 성숙한 시민사회라면 개인의 문제로만 돌리는 것은 문명이 퇴보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명이 진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의식 안에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이게 되게 공감되는 얘기인 게 한나 아렌트도 말을 했잖아요. 전체주의 탄생은 사회적인 시스템에 나온 게 아니라 개인의 불안, 고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현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여기서도 보면은 이 조커란 아서 플렉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 것도 관심이 없고 본인이 그런 서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조커 이 폴리아드에서도 그냥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근데 다만 우리가 그 사람을 계속해서 잣대를 어떻게 대고 이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저 본 감독님 위해서 새로운 시나리오 하나 제안드릴게요. 저번 주에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터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는 어떤 개인이 있어요. 되게 큰 불안이 있고 빌런이 될 수 있어요. 이 빌런을 독재 정권이 막기 위해서 AI를 붙여주는 거예요. 허 같은. 그래서 억누르는 거죠, AI를 가지고. 근데 그 AI 중에 이 범죄자와 심리가 동기화가 되는 AI가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Unexpected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그래서 그 AI를 가지고서 오히려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죠. 김시선님은 아까 우리 쉬는 시간에 사만다 같은 이제 AI가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뭐 알아야 되잖아요. 가장 비슷한 사람을 매칭해주는 걸 하면은 재밌겠다. 그 AI랑 대화를 1시간 동안 한 다음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 대화 내용을 가지고 비슷한 코드가 맞춰진 사람끼리 매칭을 시켜주면 결혼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 프로그램의 이름은 허죠. 너무 좋은 얘기라서 되게 영화적인 것 같아요. 이 지금 테이블이 영화적 인트로 프롤로그에서 되게 필요한 씬이에요. 저수지의 개들처럼. 이런 질문이 있었고 각자가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은 내가 겪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적 통념과 제도와 교육에 있어서 나는 멋진 멘트를 날린 거야. 근데 내가 된 거야. 그러면 그때는 극한적 사고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폭력이라고 그걸 미화시키면 안 된다. 특정한 상황에서도 법 테두리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했던 자가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그게 영화가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조커 명장면이나 주목할 만한 거나 이 작품을 이래서 난 추천한다 열어놓겠습니다. 이거 한마디씩 해주시죠. 이건 명대사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폭도가 일어나기 전에 지하철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칸칸을 양을 이렇게 옮겨 다닐 때 극단적으로 클로즈업 샷을 하나 딱 던져주는데 그 지하철 안에 있는 가면 쓴 남자, 삐에로 가면을 쓴 그걸 벗어서 휴지통에 탁 던져요. 그때 클로즈업이 확 들어갑니다. 포커스가 들어가죠. 나도 포커페이스를 하고 살 때 있잖아요. 짜증나는데 웃으면서 아 그러세요? 뭐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저도 던져버리라고 하는 어떤 감독의 행위적 요소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폭동을 하던 폭도가 되던 내 스스로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표현하라라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이상하게 그 장면이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면 뒤에 숨지 말고 본연의 모습으로 가라는 얘기. 참 이렇게 시선들이 다 달라요. 우리 시선님은? 저는 이제 조커2 폴리아데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평가들이 굉장히 박했던 건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조커 시리즈가 왜 2편이 나와야 될까라는 궁금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조커 1편으로 너무 완벽한 영화였고 조커라는 빌런이 탄생할 수밖에 없었던 기원을 너무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조커 2편이 나온다는 건 굳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또 덧붙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평가가 좋지 않을 건데 왜 만들었을까 토드 필리스 감독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만든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커2의 폴리아데를 보게 되면은 조커 1에서 이 사람이 나는 도대체 왜 태어나고 존재하는가를 끊임없이 찾긴 하거든요. 끊임없이 찾기 때문에 망상도 하고 꿈도 꾸고 실제 자기가 연습해서 그 쇼에 나가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갑자기 좋아하니까 거기에 휩쓸려서 자기가 상징이 되기도 하고 근데 결국에는 그 핵심이 되는 대사가 내 삶보다 죽음이 더 가치 있기를 이라는 그 문장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보잖아요. 조커 1편에서는 그 문장을 본인이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 근데 조커 2편 폴리아드에서는 그 문장을 드디어 이해하게 됩니다. 그 사람. 내 죽음이 내 삶보다 가치 있기를. 그래서 저의 마지막 멘트는 폴리아데를 꼭 보시면 좋겠다. 참아내시면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은? 좀 인상 깊었던 장면, 되게 재밌는 맥커핀스러운 장면 하나를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 초기 분장실 장면입니다. 여기에 배트맨이 숨어 있어요.
진짜요? 진짜네. 이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아니, 제가 발견한 게 아니고 저도 인터넷에서 발견한 건데 이게 정말 감독이 의도한 어떤 구도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의도했다면 보여주고 했던 것은 누구나 다 바이폴라하다. 누구나 완벽한 선도 없고 누구나 완벽한 악도 없다. 조커가 아직 빌런이 되기 전에 자기의 모습에서 배트맨도 있지만 그 입 주변, 아까 입 강조했었잖아요. 입 주변은 자기가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과대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 영화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는 전 바이폴라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격도 바이폴라, 사람도 바이폴라, 선과 악도 바이폴라. 근데 극단이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놓여 있는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이 자신이 꿈꾸던 TV쇼에 출연해가지고 막 따져요. 왜 너네가 뭔데 뭐가 웃기고 뭐가 안 웃긴지 결정하냐. 다 쏟아붓잖아요. 그러면서 코미디는 주관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전 되게 상징적이라 생각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뇌과학자들이나 생물학자분들도 웃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기반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동물은 막 활짝 웃는 건 아니지만 인간처럼 깔깔 웃는 건 아니지만 미소 짓는 상황을 보면 장난치면서 막 새끼들끼리 그러면서 웃고 인간들도 서로 공감한다는 표시를 주고받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웃잖아요. 근데 이제 조커는 그 상호작용과 본인의 웃음의 맥락이 아예 동떨어져 나와버린 인간인데 예전에는 그 맥락에 자기가 맞춰야 된다 생각했고 막 열심히 웃긴 사람 찾아가서 메모하고 공부하고 근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점점 다가갈수록 아 그냥 나한테 웃긴 게 곧 웃긴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아까 막 생각에 대한 말씀도 하셨잖아요.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그게 코기토 에르고 숨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두비토라는 말이 사실은 붙어있대요. 의심한다라는 뜻이고 나는 의심하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존재한다라는 건데 조커가 나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왔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하나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이렇게 사회적인 체계 다른 사람들이 정한 웃음의 기준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자기의 기준을 찾는 순간 아, 나는 존재한다 라는 거를 느껴나가는 그런 과정을 그린 것 같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건 웃음이라는 거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가 평상시에 웃을 때는 되게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비웃음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웃음도 있고 그 조커를 거기 초대한 그 프랭클린이라는 인물도 그 사람을 깎아내리면서 결국에 웃기려고 초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웃음이 조금만 핀트가 바뀌면 조금만 포인트가 바뀌어서 길거리에 나온 폭도들이 자신들의 기준을 새롭게 세워놓고 막 집단적으로 웃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 웃음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넘어서서 모든 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질서의 힘도 갖고 있지 않나 폭력의 힘도 갖고 있지 않나라는 거를 또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온갖 상을 다 휩쓸었죠. 화킨 피닉스 아주 대단한 배우고 또 이게 폭력, 소외된 이런 양반들, 정신질환, 또 미디어에 약간 말했던 윤리 이런 모든 것을 다각적으로 다 다룬 철학적 의미를 아주 잘 다룬 그런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조커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이면 좋겠어요. 그래야 아서 플렉이 조커가 될 일이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 세상 곧 옵니다. 자, 이 팀으로 한 주 더 있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